4장에서는 이제 과도응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솔루션을 구했죠. 솔루션을 구해서 그 자연응답이 이제 수렴하면 안정한 거고, 자연응답이 발산하면 당연히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연응답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전달함수 분모의 극점이 LHP, 랩타 플레인에 있다는 얘기고, 과도응답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발산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렇죠? 극점 중에 한 개 이상이 오른쪽 동네에 있으면 무조건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 개념이 있으면 이미 안정성에 대한 것은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을 가지면서 6장을 쭉 한번 나가봅시다. 네, 먼저 그 6장의 목적은 여기 나와 있죠. 먼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모델링 방법을 다뤘잖아요. 여기 이제 전달함수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 두 가지 이제 모델링 방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 전달함수 모델이 주어졌을 때 그 시스템의 그 시스템이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는 결국 그 극점의 위치죠. 결국 이제 극점의 위치가 2차 시스템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극점이 왼쪽 동네에 있으면 결국 이제 당연히 수렴할 거란 말이지. 안정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상태방 정식에서는 그 시스템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시스템 매트릭스의 그 아이겐밸류의 값에 따라서 이 아이겐밸류가 음수를 가지면 결국은 이제 이거 폴이 음수를 가져는 거와 이거 같은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피드백 제어 시스템 있을 때 플랜트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어기 K, 그다음에 센서 이렇게 해서 피드백 룹이 구성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어진 전달함수라는 것은 만약에 이 전달함수가 이 플랜트의 전달함수다. 네, 플랜트 전달함수의 극점의 위치가 이 왼쪽 동네에 있으면 플랜트는 안정한 플랜트라고 부르는 거죠. 안정한 플랜트. 스테이블 플랜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클로즈드 룹, 지난 시간에 5장에서 우리가 이제 블록 선도를 다뤘는데, 이 클로즈드 룹의 트랜스퍼 펑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죠. GS 분의 KS, GS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클로즈드 룹 전달함수는 역시 분모분의 분자를 갖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예. 클로즈룹 시스템의 전달함수 TS를 구해서 그 분모와 분자를 정리한 다음에 그 분모의 근이 이 왼쪽 동네에 있으면 그때는 이제 클로즈룹 시스템이 안정한 거죠.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트의 안정성과 그 클로즈룹 시스템의 안정성은 좀 구별해야 되겠죠. 근데 클로즈룹 시스템의 전달함수 TS가 주어지는 한, 누가 식사하고 있나요? 자꾸 쩝쩝 소리가 들린다? 예, 이게 좀, 예, 괜찮습니다. 예, 뭐 조금 거시기 한데, 오디오를 살짝 끄면 안 들리겠죠? 예, 본인이.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전달함수라는 것은 플랜트의 전달함수일 수도 있고, 이 클로즈드 시스템 TS의 전달함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함수가 플랜트 전달함수 GS면 플랜트의 안정성을 따지는 것이고, 만약에 그 전달함수가 이 클로즈드 시스템 R에서 Y까지의 페르프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따진다면 그건 이 페르프 시스템, 클로즈드 시스템의 안정성을 따지는 거죠. 예, 구별할 필요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4H도 요 폴이 전달함수 GS의 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로즈드 시스템 TS의 폴, 즉 DCS 이퀄 0의 근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지난 5장에서 우리가 이퀴벌런스 시스템, 등가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그거였죠. 어쨌든 블록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단일한 블록, 싱글 블록으로 나타내는 한 우리가 2장, 3장, 4장에서 다루었던 그런 모델링과 해석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5장에서 얘기했던 어떤 포인트였지. 예, 이 정도로 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6장에서는 이 전달함수 모델로부터 안정성을 판별할 수 있는 루스 스테빌리티라는 개념, 예.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안정성을 판별하는 것은 역시 아이겐밸류. 그 시스템 매트리스의 아이겐밸류.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 해석이죠. 해석. 해석이에요, 해석. 그리고 요 안정성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알면 우리가 그걸 설계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이제 클로즈드 시스템의 그 제어기, 컨트롤러, 플랜트, 센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이 클로즈드 시스템의 목적은 이 출력 Y가 기준 입력 R을 따라가는 거죠. Y가 R을 추종하면 지의 목적이 달성된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 안정성, 이 클로즈드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시스템 파라메터를 결정한다. 이 시스템 파라메터라는 것은 결국 이제 여기서 말하면 제어기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K. 여기서 결국 피드백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인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개인 K값이 어떤 범위일 때 클로즈 룹 시스템의 폴이 이 왼쪽 동네에 있겠느냐 이거죠. 이 왼쪽 동네. 그럼 이건 이제 결국 설계 문제가 되는 거지. 설계. 제어기 설계. 제어기 설계. 예. 제어기 설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석과 설계는 항상 이렇게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분리될 수가 없고 항상 같이 일어난다는 그런 겁니다. 예, 이게 6장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개념을 익히고 어떤 그 실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그 계산 능력을 기르고 그럼 6장의 목적은 달성된 거지. 자, 6의 1절 인트로덕션에서 자, 이거 하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이제 제어기 개인에 의해서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떤 개인값을 가질 때 그 클로즈 룹 시스템이 안정하겠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안정한 케이스, 스테이블 케이스, 그다음에 이제 언스테이블 케이스 두 가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 근데 교과서에서 좀 아쉬운 거는 여기서 제어기와 플랜트를 좀 분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그냥 한꺼번에 그렸어. 이거 결국 이제 여기서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것은 제어기의 전달함수와 플랜트 전달함수의 곱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걸 같이 그렸거든. 우리 교과서 아쉬운 점이 조금 이게 아쉽습니다. 제어기의 전달함수, 플랜트 전달함수를 따로따로 그리면 일관되게 처음부터 교과서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훨씬 좀 학생들의 이해가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냐면 이게 좀 괜한 오해를 살 여지가 있거든. 알겠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R에서 Y로 가는 예, 출력을 또 C로 표시하는 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포워드 패스, R에서 Y로 가는 패스에 있는 이 전달함수라는 것은 결국은 제어기의 전달함수와 플랜트 전달함수의 곱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제어기의 전달함수가 지금 제어기의 전달함수 KS가 단일 개인 K인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비례 제어라고 부르거든. 프로포셔널 컨트롤. 그러니까 에러에 비례하는 입력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비례 제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예제에서 플랜트 전달함수가 이렇게 3차 시스템이다. S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제어기 개인이 3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결국 이제 이건 플랜트 전달함수고 여기서 이제 클로즈 시스템의 전달함수 구해보면 결국 1 플러스 KGS 분의 KGS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결국 또 분모분의 분자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모의 근이 요거죠. 하나, 둘, 셋. 3차 시스템이니까. 3차 시스템이니까 근도 3개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중에서 모든 근이 전부 왼쪽 동네에 있죠. 모든 폴이 이 왼쪽 동네. 당연히 수렴하죠. 그러니까. 예. 여기 보면 이제 클로즈업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3차 시스템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전달함수의 분모를 우리가 특성 다항식이라고 부르고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또는 특성 방정식,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이렇게 부르는데 자 3차식이니까 이렇게 1차식과 2차식의 팩터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S 이퀄 마이너스 A라는 실근 하나 그 다음에 여기 2차식으로부터는 일반적인 복수수근 2개를 갖는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자 여기서 결국 이 개인 K 값에 따라서 개인 K에 따라서 결국은 이 B와 C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K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전달함수 분모의 근
분모의 근이, 즉 극점이 페르프 전달함수의 극점의 위치가, 그죠? 이게 이제 전부 이렇게 왼쪽 동네에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오른쪽 동네 넘어갔죠. 이렇게 RHP4. 그러니까 이거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RHP4는 결국 그 지수 함수의 지수가 양수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발산하는 그런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죠. 예,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주는데, 자, 스테이블 케이스. 예, 여러분 중간중간에 질문하면 더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예, 끊고 적극적으로 질문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개인 값이 3일 때는 안정했어. 이렇게 안정했습니다. 그죠? 수렴했잖아요. 안정하다는 건 수렴한다는 거야. 근데 개인을 7로 증가시켰더니 전달함수, 헤르프 시스템의 전달함수의 극점 두 개가 오른쪽 동네로 넘어가 버렸죠. 이쪽 동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극점에 의해서 결국은 예, 얘는 물론 안정하죠. 얘는 이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8로 얘는 이제 수렴할 텐데 얘 둘 오른쪽 동네에 있는 폴들은 요건 어떻게 돼? 요거는 이제 결국은 복수수근이니까 진동하면서 발산할 수밖에 없지. 얘는 뭐예요? 얘는 진동하면서 수렴하지. 네, 그게 이제 복수수근의 의미지. 복수수를 간다는 의미는 진동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왼쪽 동네에 있다는 것은 수렴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 동네에 있다는 것은 발산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개념이 사장의 개념이었지.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히 익혔다면. 네. 그리고 이제 2차 시스템인 경우는 그 이른바 이제 감쇄비, 댐핑 레이시오의 제타의 값에 따라서 제타가 0이냐, 0과 1 사이냐, 제타가 1이냐, 1보다 크냐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분리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타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제타가 감쇄비가 0과 1 사이인 경우지. 네. 네. 언스테이블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감세비를 따질 때는 안정한 케이스에 따지는데 이런 언스테이블 케이스에도 제타를 따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발산해 버리니까, 그죠? 감세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이 언스테이블 케이스에서는 제타를 갖다가 결국 따지지 않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자 지금 보면 제어기 개인에 따라서 자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서 플랜트의 전달함수 3차식이 주어졌고 제어기 개인 K값의 두 가지 값에 따라서 K가 3인 경우와 K가 7인 경우에 하나는 안정했지만 하나는 불안정하게 페르프 시스템이 불안정형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질문 있어요, 여기? 망설이지 말고 질문하면 좋습니다. 네, 너무 쉬워요? 근데 나는 왜 이해가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런 학생이 있죠. 예,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라는 거거든. 예, 괜찮습니다. 예, 뭐, 망설일 필요 없어요. 넘어갈까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인트로덕션에 이제 그 시스템 안정성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약간 장황하게 나오거든. 좀 장황해. 예. 조금 이제 뭐 다 옳은 얘기고 좋은 얘기를 인트로덕션에 많이 써놨거든. 우리 이 교과서 저자 나이스 교수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의욕이 넘쳐가지고서 뭐 굉장히 인트로덕션의 시스템 안정성에 저희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놨는데 자동제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쭉 읽으면서 안정성 이런 것이 안정성을 이렇게 정의하는구나 느낄 수가 있죠. 그걸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스템의 응답을 계속 지금까지 우리 얘기한 것이 이제 자연응답과 강제응답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물론 선형 시스템인 경우에 그런 거예요. 좀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근데 자연응답 YN, 내추럴 리스폰스 YN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이제 트랜지션 리스폰스 스테빌리티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왜? 과도 구간에서는 결국 자연응답이 지배를 하죠. 자연응답이 지배를 하잖아요. 자연응답이 안정하면 과도응답이 안정한 거고, 자연응답이 발산하면 결국 과도응답이 결국 불안정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자연응답에 관련된 안정성 개념이 결국은 과도응답 안정성이다. 그런 얘기죠. 그게 6장의 주제지. 그게 과도응답 안정성. 이게 우리가 6장에 다루는 개념이 이거예요, 지금. 근데 과도응답 안정성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예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LTI는 Linear Time Invariant.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모델들은 다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예. 선형 시불변 시스템인데, LTE 시스템이 안정한 건 어떤 경우? 자연응답이 수렴하면, 이건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계속 증가시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결국 자연응답이 수렴하면 결국은 이제 안정하죠. 이게 안정성 정의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모든 폴들이 왼쪽 동네에 있을 때, 그죠? 랩터 플레인에 모든 폴이 존재할 때 그런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건 결국 뭐예요? 이 자연응답이 결국 발산한다는 얘기인데, 이 자연응답이 발산하기 위해서는 at least one RH 폴, 그러니까 한 개 이상만 오른쪽 동네에 있으면 무조건 발산하죠. 결국 이제 연못에 금붕어 놀고 있는데 거기 미꾸라지 한 마리가 휘젓고 다니면 결국 흙탕물이 되는 걸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미꾸라지가 한 마리든 열 마리든 어차피 흙탕물은 똑같이 흙탕물이잖아요. 발산은 그냥 발산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뉴트럴리 스테이블, 그리고 이제 중립 안정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걸 갖다 마지널리 스테이블이라고 이제 교과서에서 이걸 번역을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임계 안정 뭐 이렇게 번역했을 것 같거든. 마지널리, 뭐 가까스로, 간신히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신히 안정. 그건 결국 이제 중립 안정이라는 얘기거든. 이때는 이제 그 폴이 원점에 있거나 원점에 있거나 또는 이제 허수축에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발산도 아니고 수렴도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폴이 이렇게 폴을 볼 때 이 모든 게 왼쪽 동네에 있다. 이러면 이제 무조건 이 자연응답은 안정한 거죠. 근데 일부가 이 오른쪽 동네에 있다. 얘 때문에 불안정해지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폴이 이렇게 원점에 있다. 이렇게 원점에 있다. 어떻게 될까요? 원점에 있다는 얘기는 S 이퀄 0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근이. 그럼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가 어떻게 돼, 이게? 0이니까 1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어떤 그 자연응답에 개수를 구했던 이게 어떤 개수가 붙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K1이라는 어떤 일정한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응답이 일정하다는 건 왜? 발산도 아니고 수렴도 아니죠. 우리가 수렴이라는 것은 이제 0으로 들고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네. 그다음에 이제 허수축에 있는 폴들, 예를 들어서 그 허수축에 이렇게 허수축에 폴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컨주게이트로 두 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건 뭘까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가 어떻게 허수니까 J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결국 우리가 오일러 항등식을 적용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물론 여기 이제 C1에 플러스 C2의 엑스포넨셜 J 오메가 T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우리가 오일러 항등식에서 이렇게 정연파 형태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원점에 있는 극점은 이렇게 일정한 응답을 발생시키겠죠. 그리고 허수축에 있는 극점들은 결국 어떻게 돼? 플러스 파트와 마이너스 파트, 플러스 폴과 마이너스 폴이 결국 합쳐져서 이런 일정한 발산도 아니고 이 발산하는 거 아니에요? 일정한 진폭을 갖는 어떤 일정한 진폭을 갖는 그런 응답을 발생시키겠죠. 이럴 때는 중립안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결국 우리가 이제 과동답이 안정하다는 것은 폴의 위치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볼 수 있다는. 결국 이제 우리가 사장에서 얘기했던 그 폴의 위치에 따라서 그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중립안정하냐 그거를 분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이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교과서에서 요 얘기는 교과서에서 좀 안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얘기를 했어요. 비보 스테빌리티라는 얘기를 했거든. 이건 이제 뭐냐면은 bounded input and bounded output.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이건 강제응답의 이 규정은 강제응답에 관련된 거거든. 강제응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입력이 우리가 어떤 그 시스템에 그 입력 이렇게 여기 이게 입력이라고 할 때 입력이 예를 들어서 어떤 바운드된 인풋 이렇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주로 이제 스텝 인풋을 봤는데 스텝 인풋 당연히 바운드돼 있잖아요. 뭐 시간에 따라 꽉 증가하는 예를 들어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면 뭐 이렇게 1차 함수나 2차 함수로 증가하는 입력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바운디드 인풋 요 입력을 넣으면 당연히 아웃풋도 바운디드 아웃풋이 나오겠죠.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비보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운디드 인풋에 대해서 바운디드 아웃풋이 나오는 스테빌리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건 선형 시스템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사실은.
네, 이거는 좀 과동답이 안정하면 당연히 비보 스테이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 얘기는 굳이 우리가 선형 제어, 기초 자동 제어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어쨌든 참고적으로 그래서 바운디드 인풋, 입력이 바운디드 된 입력이 어떤 그 바운드 어떻게 번역을 했나요? 뭐 번역서에서는 바운디드 인풋 어떻게 번역했어요? 누구 좀 얘기 좀 해봐. 아무도 예습 안 했어? 비보 스테이빌리티를 그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교과서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유한 입력 출력으로. 아, 유한입력. 그렇죠, 유한입력. 아, 유한입력, 바운디드 인풋, 유한입력. 아, 유한입력. 그렇게 뭐 아주 정확한 번역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데 유한입력에 대해서 유한출력이 나온다. 네, 뭐 바운디드 어떤 그 경계가 져 있다는 얘기죠. 유한입력에 대한 유한출력, 비보 스테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정의가 된다는 그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조건. 지금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인트로덕션이 조금 길지?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 우리가 이제 안정성 조건, 스테빌리티 컨디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조건에서 결국 그 시스템이 안정하냐, 그런 건데, 이 특성당식, 이게 뭐 특성당식이 줄 때, 이걸 사실 마이너스로 표시했으면 좀 나을 뻔했는데,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시스템이 안정하다는 얘기는 이 특성당식의 근이 전부 음수를 갖는다. 이게, 그죠? 여기서 SI, 마이너스 하면 결국 이제, 그죠? 정확히 말하면 이 근이 일반적 복수수일 수 있잖아요. 컴플렉스가 나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복수수근일 경우에는 복수수근의 실수 파트, 이게 R이가 그거거든. 리얼 파트. 실수 파트가 음수면 안정하죠.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가 그거였으니까. 이건 이제 안정하게 하나의 조건인데, 일반적인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이지, 사실. 그냥 사실. 어떤 전달함수의 분모의 근이, 그죠? 실수 파트가 왼쪽 동네, S 플레인에, 레프트 플레인에 있으면 우리가 그 시스템 안정하죠. 근데 이건 이미, 근데 어떤 N차의 다항식을, 이렇게 N차의 다항식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다항식이 이렇게 N차, 뭐 일반적으로 N차가 있다고 하면, 쭉 가서 이렇게 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항식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1차항으로 인수분해 하면은 근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걸 우리가 이제 그 근이 이게 어떤 뭐 음수를 갖느냐 양수를 갖느냐 우리 충분히 판별할 수 있잖아요. 그 자체로서 우리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우리가 이제 체크할 수가 있지. 그런데 이 인수분해 하지 않고 이 팩터를 구하지 않고 이 개수만을 딱 봤을 때, 이 특성방정식의 개수를 봤을 때, 일단 안정하려면, 그래서 필요 조건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necessary condition이. 그래서 necessary condition을 if condition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개수는 양수를 가져야 된다. 또는 모든 개수는 전부 음수를 가져야 돼. 똑같은 얘기죠. 전부 음수를 가지면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전부 양수가 돼버리잖아요. 같은 얘기거든. 교과서에서는 그걸 갖다 이제 같은 부호를 가지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체가 양수를 가지면 같은 얘기죠. 이 특성방정식의 개수가 이 코에피션트들이 모두 양수를 가지면 일단 안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무조건 안정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필요 조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일단 그 특성방식의 개수를 보고 전부 양수냐 이걸 눈으로 딱 보면 되겠죠. 일단 전부 양수야. 그렇다면 안정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은 충족됐어요. 근데 충분하지는 않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만약에 그 특성당식 개수 중에 그러니까 한 개라도 음수가 있다. 그럼 무조건 불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임의 개수가 한 개 이상의 개수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건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특성당식을 쭉 어떤 S의 당식으로 전개해 놓고 했더니 여기서 예를 들어서 A2가 음수야. 그럼 이건 무조건 불안정이라는 거예요. 판별할 수 있죠.
개수만 보고도 일단은 불안정성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개수가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예. 인수분해 할 필요 없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개수가 양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이제 if 컨디션, 그 necessary 컨디션이라고 했는데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하잖아. 필요 충분 조건. 이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이게 결국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루스 허이츠 크리터리안. 루스라는 분하고 이제 허이츠라는 분이 이제 거의 동시대에 살았는데 두 분이 동시에 비슷한 걸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두 사람 이름을 다 붙여줬거든. 네, 역사적으로 그런 배경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결국 그 맨랩에서 이거 이제 개수들 딱 넣어놓고 루트라는 루트 커맨드 치면, 그죠? 루트 저기 치면 그냥 그 글을 쫙 구해주잖아요. 구해주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눈으로 보고, 아, 그 중에 음수가 있다. 그럼 그건 불안정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루스 허이츠 크리터리아는 이 다항식을 풀지 않고, 다항식의 근을 구하지 않고 이 다항식의 개수, 이 다항식의 개수만을 가지고 개수만을 가지고 안정성을 판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죠. 그냥 풀어보면 된다. 근데 이제 풀지 않고도 판별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필요 조건으로 개수들을 봐라. 개수 중에 음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불안정. 하나라도 있으면 전부 양수야. 아, 그럼 일단은 안정할 가능성이 있어. 근데 아직 충분하진 않아. 그 충분 조건으로서는 루스 허이츠 크리터리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6계이절에 루스 허이츠 크리터리안이 나오는데 뭐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루스라는 분이 이제 이런 이제 한 뭐 100년이 넘었겠죠. 뭐 백수십 년 전에 이런 어떤 수학적 어떤 방법론을 이제 열심히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해본 거지. 이제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그 이런 뭐 N차 시스템인 경우에 이 안정성을 어떻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게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 공부 문제였다는 거야. 놀랍죠? 그 당시에 어떤 돈 많은 저기 뭐 자산가 있겠죠. 이런 게 그 당시에 현상 공부 문제였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 내가 현상금 뭐 얼마 있는 금액은 모르겠는데 뭐 상금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루스라는 분이 수학을 좀 한 거지. 아, 그래? 내가 한번 상금 좀 타자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갖다 그 공모전에 뭐야 이 루스 크리터리안 자 본인이 루스 크리터리안이라고 이제 뭐 제목을 붙였지는 않겠지. 어쨌든 이런 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딱 제출을 해서 결국은 당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금 탔대요 실제로. 역사적 배경이 그렇거든. 교과서에 그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봅시다. 페르프 시스템의 안정성 판별법. 여기서 이 전달함수는 이미 이건 뭐예요? TS죠. TS. 페르프에서 1 플러스 K지분의 K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분모분의 분자로 이게 분모죠. 분모예요. 분모를 딱 구했습니다. 분모를 구했는데 여기서 이제 A4, A3, A2, 1, 0는 뭐예요? 개수들이죠. 뭐 4차 다항식 정도의 인수분해 여러분들이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4차 다항식이면 이게 결국 이제 어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4개의 근을 가질 텐데 아마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었을 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뭐 계산기도 없었고 근데 뭐 구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이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 이렇게 4개의 근을 가질 텐데 일반적으로는 이 알파가 복수수잖아요. 복수수. 그죠? 복수수구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알파 1, 2, 3, 4를 풀면은 결국은 이 중에서 이 알파 1, 2, 3, 4의 그 실수 파트가 그죠? 실수 파트가 그리고 그 근이 전부 왼쪽 동네에 있으면 그럼 전부 음수면 안정한 거죠. 안정한 건데 자, 이 알파 1, 2, 3, 4를 구하지 않고 이 개수만으로 안정성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게 루스 크리터리안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루스 크리터리안을 적용하려면 루스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거든. 이걸 루스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루스. 그래서 어떻게 만들냐면 이렇게 이게 4차 다항식이죠. 4차 다항식이면 일단 S4 자,
S4 로우 칼럼이죠. S3 로우. 이 두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딱 만들어요. 근데 S4 로우에는 자, 1, 3, 5 개수들. 1,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개수를 이렇게 딱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자, 1, 3, 5번째 개수를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늘어놔요. 그 다음에 S3 로우에는 2, 4, 6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지? 2, 4, 2, 4, 6번째는 여기 없으니까 0이 되겠죠. 이렇게 개수를 쭉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 2열. 그죠? 행이죠, 행. 그렇죠. 로우니까. 예, 로우 행 칼럼. 두 개의 행을 갖다 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S2, S1, S0까지의 그 B1, C1, D1. 이 퍼스트 칼럼을 이제 딱 계산을 하면 되거든. 이 퍼스트 칼럼. 이 퍼스트 칼럼을 계산해 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B1과 C1과 D1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게 이제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건데, 눈으로 보면 이제 익힐 수가 있어요. 자, 벌써 B1을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B1은 자, 첫 번째 2x2. 첫 번째 2x2로부터 A3분의 A4, A3, A2, A1으로 이루어지는 2x2의 디터미넌트도 앞에 마이너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 눈으로 익혀지잖아. 그렇게 해서 B1을 계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C1을 계산하려면은 B2도 계산을 해야 돼. B2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첫 번째, 이게 색깔이 계속 빨간색이라 좀 그런데, 이 B2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2x1 A3, A4와 세 번째 요거 A3, A4, A3, A0, A0로 이루어진 2x2의 디터미넌트 앞에 마이너스. 근데 앞에 A3분의 요거 A3는 계속 유지하고 있죠. 네. 만약에 여기에 개수들이 더 있다면 요 B3 0이라는 얘기인데 이것까지 계산할 수 있겠지. 이게 지금 4차 방식이라서 그런데 이제 5차, 6차 방식이다 그러면 이게 쭉 나갈 수가 있지. 예, 눈으로 익혀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B1, B2를 계산했으니까 C1을 계산하는데 C1은 그 직전 두 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직전 두 개라는 것은 요거죠. 요거 두 개. 요거. 그러니까 A3, B1, A1, B2. 그죠? A3, B1, A1, B2. 요거의 2x2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앞에 마이너스. B1분의. 직전 B1분의 2x2의 디터미넌트. 여기는 이제 B3가 제로니까 이 C2가 없는 건데 만약에 B3가 있다면은 역시 첫 번째 A3 B1과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예, 여기 이제 만약에 있었다면 뭐 여기 개수가 있었겠죠? 있었겠죠. 이건 지금 이제 00이니까 당연히 00이니까 이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죠? 여기 계산했지만 A3 B1 00이니까 이건 디터미넌트 0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예. C3도 뭐 의미 없는데 적어놨어요. 이렇게. C1 계산할 수 있죠. D1 왜 여기 S0 10까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게 4차 방식이라서 그런 거거든. 만약에 5차 방식이라면 S5, S4 로우를 두 개 행을 갖다 쭉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S3, S2, S1, S0 이렇게 네 개의 행을 더 만들었겠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차 방식 만약에 이게 분모가 2차 방식이다. 그럼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2차 방식이면 사실 근해 공식으로 뚝딱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이 분모가 어떤 3차 방식 이상일 때만 이런 로스 테이블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D1은 어떻게 사느냐? 역시 직전 2x2. 직전 2x2는 뭐예요? B1, C1, B2, C2죠. 여기. C2는 0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거 디터미넌트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해서 B1, C1, D1을 계산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하면 루스 테이블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완성됐는데 이제 이 루스 테이블을 보고 극점이 랩스터 플레인에만 존재할 조건. 결국 이제 스테이블 컨디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달함수가 안정할 조건. 이 전달함수가 안정할 조건은 첫 번째 컬럼, 이 루스 테이블의 첫 번째 컬럼이 no sign change. 그 얘기 교과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일단 A4, A3 이
필요 조건에 의해서 A4, A3, A2, A1, A0는 일단 전부 양수여잖아요. 그러니까 B1, B1, C1, D1도 모두 양수면, 그죠? 그럼 첫 번째 걸로면 모듈이 양수죠. 물론 모듈이 전부 음수여도 돼요. 음수여도 되는. 그럼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제 사인 체인지가 없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첫 번째 컬럼의 모든 엘리먼트가 모두 양수를 가지면 이게 좀 더 기억하기 쉽지. 요걸 만족하면 결국 이게 뭐냐? 그 전달함수의 안정성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자, 이 전달함수의 개수가 양수를 가져야 한다. 필요 조건이야. necessary condition, if condition. 근데 로스 테이블을 만들어서 로스 테이블의 퍼스트 칼럼이 그 엘리먼트가 모두 양수다.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if and only if 이렇게 if and only if 이렇게 써. IFF 이렇게. 그래서 if 컨디션이 된다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죠.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네, 로스 테이블만 만들면 이 개수가 음수냐 양수냐를 판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본이에요. 안정성의 필요 충분 조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팩트는 뭐가 있냐면은 그렇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완이 음수야. 예를 들어서 시완이 음수가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음수가 나왔어요. 음수가 나오면 이건 불안정하다는 얘기잖아요. 불안정하다는 얘기. 근데 불안정한데 그 unstable 폴의 개수. 결국 이제 오른쪽 동네 그래도 S 플레인의 오른쪽 동네 라이트 플레인에 존재하는 폴의 개수는 넘버 오브 사인 체인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양수였잖아. 양수에서 음수에서 다시 양수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넘버 오브 사인 체인지가 몇 번이야? 한 번, 두 번이잖아요. 이렇게 사인 체인지가 두 번 일어났으면 결국은 이 S 플레인의 오른쪽에 이 폴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건 참고를 할 필요가 있지.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루스 테이블을 만들었더니 전체 그 로우가 다 제로가 나왔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C1, C2, C3가 다 0이야. 여기 C1 이거 0, 0, 0 이렇게 나왔다. 또는 B1, B2, B3 0, 0, 0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0이라는 것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잖아. 응?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건 이제 안정도 아니고 불안정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럴 때는 이제 허수축의 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허수축. 네. 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6장에 나오는 그 예제들을 풀어 나가면 됩니다. 예제하고 엑서사이즈.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교수님, 네. 그 B3 구하는 과정에서 행렬에 0, 0이 들어가는데 그게 왜 C3? 나왔는지. 네네. 요거? B3요. B3나 C3 요거? 네네. 요 C3 계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A3, B1 직전 두 개. 여기 A3 있죠? 네.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C3 계산하려면 직전 두 개로 오라는 건 이거죠. 요거. 이게 네. 직전 두 개로 오죠, 이거. 그지? 요거. 네. 요거. 요거에서 첫 번째 2by1 그럼 뭐예요? A3, B1이죠. A3, B1이 왔잖아. 그 다음에 네. 자기 바로 위에 있는 거. 그죠? 자기 바로 위에 있는 것은 0, 0이죠. 그죠? 0, 0. 그렇잖아. C2를 계산할 때는 첫 번째 A3, B1과 그 다음에 있는 거. A1, B2. 아니, 그게 C1이죠. 그 다음에, 나도 막 헷갈린다, 이제. C2라는 것은 첫 번째 A3, B1과, 그러네요. 0, 0이 결국 여기 들어간 거고,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건 사실 의미가 없었는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계속 나가면 여기 0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00은 A3, B1과 요 교과서 표시 안 된 00을 넣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건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 이미 C2가 0이 나왔잖아요. 네. C2가 0이 나오면 C3는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지.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예. 여기도 보면 이제 B3가 0이 나왔잖아. B3가 0이 나오니까 B4를 계산 안 했지. 당연히 이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예, 교과서에서 이건 조금 헷갈리게 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요게 이제 D2가 되는데 교과서 보면 D3까지 계산했죠?
D2가 0이 나왔잖아요. 그럼 D3 의미 없죠. 이거 계산할 필요 없는 거지, 이것도. 네, 당연히 그 위에는 00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거죠. 이해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교수님, 네. 저 수업 듣다가 제가 놓친 것 같아가지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B1이 만약에 양수고 C1이 음수고 D1이 양수면은 이제 음, 부호의 변화가 2번 일어나서 허수 음, 오른쪽 면에 이제 근이 2개가 존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모두 B1, C1, D1이 모두 음수일 경우는 안정입니까? 불안정입니까? B1, D1이? B1, C1, D1이 모두 음수면은 당연히 불안정이지. 이 첫 그러면 번째 그 유기죠. 경우는 첫 번째. 아, 그럴 땐 이제 사인 체인지가 어떻게 되느냐? 네네. 여기 일단 A4, A3는 양수잖아요. 일단 여기 양수. 몇 가지 따져줘야지. 그죠? 예. 네. 양수니까 양수에서 이게 음수. 예, 그런 아, 예제는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뭐 만약에 나온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단 사인 체인지는 있죠. 네. 네? A3에서 B1 넘어갈 때 그렇지. 이게 양수니까. 이거 플러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첫 번째 두 개 로우는 무조건 전부 플러스잖아. 이건 다 플러스잖아. 그지? 왜냐면 필요 조건에 의해서. 필요 조건에 의해서 이건 무조건 플러스일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이 개수 중에 하나가 음수인 경우에도 루스 탭을 만들면 어떡하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해보지 않았는데 그때도 뭐 당연히 어쨌든 뭐 만약에 A3가 음수다. 그러면 이건 루스 탭을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불안정이 돼버리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RSP4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 이걸 쭉 만들어 보고 싶다. 맞을 거예요 아마. 예, 그거 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굳이 그런 예제까지는 할 필요 없겠지. 됐나요? 네. 어이구야. 난 시간이 충분히 갈 거라고 그랬는데 벌써 50분 가까이 됐네.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6의 3절, 6의 3절, 그다음에 6의 4절은 사실상 지금 전부 예제거든. 근데 이렇게 예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뭐 어렵지 않으니까 교과에서는 예제들을 쭉 여러분들이 풀어서 이제 숙제로 내기 바랍니다. 6의 3절에 보면은 스페셜 케이스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페셜 케이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아예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퍼스트 칼럼이 0이 나오는 경우 0이 나오면 어떻겠어요? 근데 0이 나오면은 아까 인타이어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열이 00 이게 예를 들어서 0 나오면 이제 그 허수축 극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만 달랑 0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0이 나왔어요. 0이 나왔거든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이건 S5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결국 이제 그 분모가 오차당식이란 얘기죠. 오차당식이니까 이게 이제 1, 3, 5, 2, 4, 6 개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이 테이블 6에서의 다항식은 여러분들 이걸 보면 이제 다항식의 개수를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S 5승 이거 헷갈린다. 어떻게 돼요? 2배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3 S3 6 S2 5S 그러니까 이제 그 다항식이 이렇다는 얘기죠? 네. 이거로부터 이제 이렇게 S4, S5, S4 두 개의 열을 만들었잖아. 자, 여기 1, 여기 1이 있는 거죠. 여기 2 곱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1, 3, 5. 여기 1, 3, 5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짝수 2, 4, 6. 번째 2, 6, 3.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B1을 딱 계산했더니 B1이 딱 0이 나왔다는 얘기지. 예, 이런 얘기예요. 그럼 0이 나오면은 이럴 경우에는 그냥 0을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아까 루스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려면은 그 다음에 이제 C1을 계산하려면 B1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B1이 0이면 그냥 이건 무한대가 돼버리잖아. 그죠? 예.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거든. 이럴 때는 요 0이 나오면 입실론 매우 작은 양수란 얘기예요. 입실론은 매우 작은 양수란 얘기거든. 매우 작은 양수. 매우 작은 양수.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걸 양수라는 말을 계속 피하고 있거든. 근데 일단 양수라고 생각해. 양수라고. 매우 작은 양수로 대치한 다음에 C1을 계산하라 이거야.
이렇게. 0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지. 그러면 이제 무한대가 돼버리잖아. 그러지 말고 C1을 계산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입실론을 대체한다고 계산하니까 입실론분의 6 입실론 마이너스 7. 이건 음수일까요? 양수일까요? C1은 딱 봐도. C1은 양수예요? 음수야? 음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수인 것 같아. 분명히 음수지. 입실론은 작으니까. 뭐 예를 0.1이라고 해봐요. 0.1, 0. 당연히 음수죠. 예. 그다음에 D1을 계산했더니 좀 복잡한데 이렇게 나왔어. 얘는 음수일까요? 양수일까요? 입실론이 매우 작다는 걸 생각해봐. 양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모가 음수죠. 분모도 음수고 분자도 음수니까 이건 양수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됐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사인 체인지가 두 번 일어났으니까 두 개의 RHP보를 갖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응? 당연히 음수가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언스테이블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굳이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차당식이니까 근이 몇 개예요? 홀이 몇 개 나와야 돼? 오차당식이니까. 5개입니다. 5개 나오죠. 예, 5개. 5개니까 근데 오른쪽에 2개는 기본적으로 2개가 있다는 얘기는 뭘까? 물론 실근 2개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보통 2개의 폴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복수속은 2개가 있다는 얘기거든. 나머지 3개는 이제 이쪽 왼쪽 동네에 있다는 얘기인데 3개가 물론 전부 이렇게 실수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전형적으로는 이렇게 복수속은 2개하고 실근 하나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왼쪽 동네에 이렇게 3개의 폴이 존재하고 오른쪽 동네에 2개의 폴이 존재하는 이런 경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루스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전달함수의 안정성을 판별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달함수의 분모의 근을 구하지 않고 폴의 위치를 구하지 않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예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페셜 케이스는 뭐냐면 그 전체 로우가 전부 0일 때 이럴 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복수수근을 갖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죠? 이럴 때는 그 교과서에 그 예제 유계사 이런 경우가 있거든. 뭐 예제는 답도 나와 있잖아. 예, 뭐 이렇게 뭐 미리 얘기하면 이렇게 루스 테이블 이렇게 스페셜 케이스에 해당되는 그런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 시험 문제 안 내요. 안 됩니다. 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루스 테이블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너무 뭐 이거 그래서 이런 말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너무 이렇게 뭐 예제니까 예제는 숙제니까 이제 숙제를 이제 뭐 부담 없이 수행해 나가보라 그런 얘기예요. 예. 어쨌든 여기 계산을 했더니 이거는 지금 가만 있어보자. 예, 이거 개수가 또 있죠. 이게 첫 번째 2개의 로우를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었겠죠. 이렇게 이것도 이제 그 오차당식이란 얘기지. 오차당식인데 여기서 이제 B1, B2, B3를 계산했더니 전부 0이 나왔어요. 0, 0, 0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C1, C2, C3, 그 다음에 D1, D2 쭉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쭉 나가는데 C1을 계산하면 0분의 이렇게 되잖아요. 또 무한대가 되니까 이럴 때 인타이어 로우 전체가 다 0이 나오는 경우는 교과서에 보면 2가지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DS면 DPS의 개수를 대체하라. 근데 PS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직전 로우. 그러니까 요거예요. 여기서 PS는 뭘까요? 요거죠. 1, 6, 8 요거죠. 1, 6, 8. 그러니까 S 여기 적었네. 여기 적었어요. 이게 S4승 로우니까 S4승 6S 4승. 왜 3승이 아닐까요? 왜? 1, 3, 5, 2, 4, 6이었으니까. 예, 근데 그건 이제 문제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S3승이 아니라 S4승이야. 예, 4승, 2승, 0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원래는 이제 개수가 7, 42, 56이었는데 7로 이렇게 이걸 뭐라고 약분한다고 그러나? 예, 원래는
7, 42, 56이었어요. 근데 7로 이렇게 묶어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예. 요 PS 다항식의 미분은 S에 대한 미분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00을 갖다가 4, 12, 0으로 대체하라 이제. 그래서 4, 12 이렇게 대체할 수 있죠. 0. 근데 또 요게 이게 틀렸다는 x가 아니라 4는 또 4의 배수, 12는 4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요걸 최종적으로 4, 12 대신에 1, 3을 써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1, 3.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로가 완성됐잖아. 1, 3, 0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C1, D1, E1을 계산해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전부 이렇게 첫 번째 칼럼 이렇게 계산했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루스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요거 말고도 이제 예제가 몇 개 있는데 그 해보 6의 3절 그 예제를 숙제로 하고 그 다음에 6의 4절은 아마 여기가 마지막이죠. 네, 여기 마지막인데 6장은 참 내용이 짧아. 6의 4절에 그 예제 6개구를 보면 이건 일종의 디자인 이그젠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루스 크리터리안을 이용한 제어 시스템 설계, 그러니까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인 조건을 구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예인데, 자 여기서 이제 자 여기 다시 얘기하지만 이 피드포드 페이스에 있는 이 전달함수는 결국 제어기의 전달함수와 플랜트 전달함수 곱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K는 이제 제어기의 개인 K고 플랜트 전달함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S 플러스 7, S 플러스 11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요거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TS 그러니까 R분의 C 입력분의 출력 기준 입력 굳이 말하면 이제 기준 입력이죠. 기준 입력분의 출력의 전달함수 TS를 계산할 수 있죠. 이건 이제 1 플러스 KG분의 KG 할 수 있겠죠? 네. 뭐 이 정도로 눈으로 익힐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하면 결국 여기서 이제 페르프스트 전달함수가 저거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S 플러스 7분의 S 플러스 11분의 아이고 K분의 아이고 이렇게 안 되나? 예, SS 플러스 7 S 플러스 11분의 아이고 이렇게 자꾸 삐뚤어지지? 이렇게 되겠죠? 예. 이걸 갖다가 포인트를 못 찾겠다. 어디 갔냐? 여기 있다. 통분해 보면 결국은 요거 S 플러스 7, S 플러스 11 플러스 K 분의 K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요 2차식 알 수 있겠죠? S3승 S3승 플러스 S 스퀘어 플러스 어떻게 되냐? 여기 7 곱하기 11, 77이 되겠죠? 77S 플러스 K분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페르프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이렇게. 그러니까 DS가 3차 방식이 되는 거지. 3차 방식이니까 3차 방식의 홀수 개수 1, 17 이게 1, 17이나 77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짝수 개수는 어떻게 돼? 짝수 개수는 18, K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B1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B2는 뭐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 00이 되니까. 그 다음에 C1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됐다. K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루스 스테빌리티 크리터리안, 루스 안정성 판별법 또는 루스 안정도 판별법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칼럼이 모두 양수여야 된다. 양수. 이게 이제 안정성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답은 눈으로 읽히잖아요. 개인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0보다는 커야 되고, 그죠? 1386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게 결국은 이 페르프 시스템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개인의 범위가 되는 거죠. 뭐 이해할 수 있죠? 네. 질문 있나요? 여기? 지우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8장에 가서 근계적법을 학습하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
예. 봅시다. 이게 이제 K가 0보다 크고 1386보다 작다 의미가 뭐냐? 그럼 이 사이에 어떤 값을 써도 이 출력은 발산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죠? 이 기준 입력에 대해서. 이 기준 입력이라는 게 사실상 어떤 명령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뭐 위치 또는 고도, 일정한 어떤 자세, 일정한 어떤 RPM, 어떤 뭔가 일정한 값을 유지하라는 그런 명령.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기준 입력이 유니스텝이다. 1이라는 것은 이제 상징정기압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1이라는 것은 이제 뭐 1이 아니라 100이 될 수도 있고 100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1이 된다, 1이라는 유니스텝은 거기다가 어떤 크기만 곱하면은 뭐 어떤 크기라도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지션 1m나 10m나 100m나 어차피 상수는 상수잖아. 그 어떤 그 스케일 차이만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만약에 어떤 유니스텝을 넣었다 그러면 이 RS는 S분이 될 거잖아요. 라플라스 트랜스포하니까. 이럴 경우에 이 출력은 0에서 1386 사이에 그 개인 K를 적용하면, 그죠? 제어기 개인을 적용하면, 예, 그 응답은 일단은 발산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발산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개인을 1386보다 더 큰 값을 사용하면, 그때는 출력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안정해진다는 그런 얘기죠. 또는 개인을 음수로 쓴다. 예, 그런 경우도 이제 불안정해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어기 개인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양수로 가정하고 들어가는 건 상식이긴 한데, 자, 여기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8장에 나오겠지만, 근계적의 개념을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좀 삐뚤어졌다. 이게 이제 근계적이 0과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11에서 출발하는데, 예, 잠깐만요. 너무 또, 아이고, 야, 이거 어떡하냐? 예, 여기서 색깔을 좀 바꿔보자고. 여기서 보면, 근계적은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8장에서 나오지만 이렇게 출발해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0과 7과 마이너스 7,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결국 이제 개인이 0일 때이에요. 0일 때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는 이쪽으로 이렇게 화살표에 출발한다는 것은 이제 개인 K를 증가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점점 K를 갖다가 예를 들어 1, 10, 100, 200, 300, 500, 1000, 1300, 1386 되는 순간 딱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잖아. 아, 그때는 이제 허수축이 걸리겠구나. 그죠? 이 TS 전달함수의 분모의 근이 허수축으로 오겠구나. 그걸 예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개인을 점점 증가시키면 근계적이 쭉 올라갔다가 이 대칭으로 복수식으로 쭉 갔다가 요 순간 있겠죠. 여기 허수축을 만나는 순간. 요 때가 결국 K가 1386이라 그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0과 1386 사이에서는 이쪽 왼쪽 동네에 근계적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K값, 예를 들어서 뭐 K가 뭐 1000이다. 그러면 근계적상에 어떤 요 두 점, 요게 그때의 폴의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폴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여기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특정한 K값,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근의 위치를 특정할 수는 있죠. 근데 개인이 이렇게 어떤 범위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 범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그 K값의 변화에 따라서 그 헤르프 시스템의 극점 위치도 변한다. 그 변하는 극점의 위치가 바로 근계적이에요. 루트로커스. 그게 이제 8장, 9장의 주제라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질문 있을까요? 네, 물론 8장, 9장의 근계적 학습할 때 자세히 나오긴 하지만, 네. 어쨌든 루스 스테빌리티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 루스 스테빌리티를 단순하게 어떤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거를 해서 그거 플러스 이렇게 이제 어떤 피드백 시스템에 개인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디자인 툴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디자인 툴이 될 수도 있다. 네. 네, 너무 쉬워서 질문이 없는 것 같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네.
그다음에 마지막 6개호절은 그 스테빌리티 인 스테이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상태방 정식 모델에 대해서 그 안정성을 판별한다는 얘기인데 이미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4장에서 또 3장에서 이 스테이트 이퀘이션 모델링을 했었고 4장의 과동답을 구할 때 그 스테이트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우리가 다뤄봤죠. 그때 결국은 이제 그 상태방 정식 모델에서는 결국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상태방 정식의 시스템 매트릭스 A, 인풋 매트릭스 B, 아웃 매트릭스 C. 이거 틀렸네요. 이거 D가 돼야 되겠죠? D, 예, D. D는 보통 0이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예, 초기치와 D 매트릭스 0으로 가져간다면, 자, 상태방 정식 모델 A, B, C, D.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상태방 정식 모델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매트릭스 A, B, C, D가 주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A, B, C, D로부터 전달함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C의 그러니까 전달함수 분모는 어떻게 돼요? 전달함수 분모는 디터미넌트 Si-A, Si-A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값. 분모는 C 매트릭스 곱하기 Si-A의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 곱하기 인풋 매트릭스 B. 그게 이제 그게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 DS가 결국 DS가 디터미넌트 Si-A 이꼴 0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부터 우리 결국은 이 디터미넌트라는 것은 A의 행렬, 그러니까 시스템 행렬 A의 아이겐밸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결국 분모의 근은 그죠? 분모의 근은 A의 아이겐밸류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 디터미넌트 Si-A 이꼴 0을 만족하는 S의 근이 A의 아이겐밸류냐? 뭐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에서 우리가 어떤 임의의 행렬 A가 있을 때 임의의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람다라고 하고 그 행렬의 아이겐벡터를 X라고 할 때 요걸 만족하는 그러니까 AX 이퀄 람다 X를 만족하는 람다와 X를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고 정의를 하죠.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자 람다 X를 이렇게 넘기주면 이렇게 되고 물론 뭐 익숙한 학생들은 좀 약간 지루 좀 그럴까 예 뭐 그래도 이제 아직도 이해 못한 학생들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람다의 X 이퀄 0이 될 수밖에 없죠. A가 n by n이라면 이것도 n by n이죠. 그리고 X의 벡터는 n by 1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0도 사실은 벡터죠, 벡터. 이 0도 사실 이렇게 0, 0, 0이 벡터예요, 벡터 이렇게. n by n이라면 n by 1 벡터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아이겐 벡터 X라는 것은 A 마이너스 람다 I의 인버스 역행렬을 취해서 곱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역행렬은 디터미넌트 분의 어드 조인트다. 자, 이걸 디터미넌트를 양변을 곱해봐. 그럼 이렇게 최종적으로 남죠. 근데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 곱하기 0 벡터는 0 벡터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일반적으로 근데 이 아이겐 벡터는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이겐 벡터가. 그러니까 그럼 이 디터미넌트 람다 마이너스 A 요게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일반적으로 아이겐 벡터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람다 I 마이너스 A의 디터미넌트 값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아이겐 밸류 람다를 구할 수 있다. 이 근거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요걸 이해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요걸 잘 살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3장에서도 얘기했고 4장에서도 얘기했었고 또 6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은 이 전달함수의 극점은 결국 그 시스템 매트릭스의 고유값과 등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상태 공간에서의 안정성 판별법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모델의 그 스테이트 이퀘이션의 A 매트릭스 시스템 행렬의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우리가 판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조금 아쉬워서 내가 요 강좌에 이걸 집어넣는데 왜 이걸 집어넣냐면 뭐 굳이 요건 이제 물론 이제 학부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그런데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전달함수의 안정성을 따질 때 그 전달함수가 이 플랜트 전달함수냐 플랜트 전달함수 GS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GS의 어떤 분모분의 분자가 있겠죠. 분모분의 분자. 전달함수가 플랜트 전달함수라면 그
분모의 근은 결국 전달함수 플랜트 전달함수의 극점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기준 입력 R에 대해서 출력 Y의 페르프 시스템인 경우에는 전달함수가 자 TS 이럴 경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5장을 학습을 했다면 1 플러스 K G H 분의 K G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네. 이걸 정리하면 클로즈 룹 시스템의 분모분의 분자의 또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함수를 따질 때 플랜트의 전달함수의 분모냐, 클로즈 룹 시스템 전달함수의 분모냐에 따라서 플랜트의 안정성 그리고 이 페르프 시스템의 안정성을 분리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태방 정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교과서에서는 결국 이제 이 플랜트의 상태방 정식 모델 그리고 A, B, C, D는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결국 플랜트에 대한 상태방 정식 모델이죠. 여기에서 그 시스템 매트릭스 A의 아이겐 밸류는 결국 뭘 의미할까요? 플랜트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거죠. 플랜트의 안정성. 그리고 플랜트 자체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따진다는 것이죠. 플랜트는 무조건 다 안정한 거 아니냐?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지.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거. 근데 만약에 이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이용한 자 이거 보통 스테이트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조금 구조가 다르죠. 여기서 이제 전달함수일 경우에 출력 y를 피드백해서 LR을 보통 R-I의 LR 구하는데 자 스테이트 이퀘이션인 경우에는 피드백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이때 이 K를 갖다 개인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그럴 때 어쨌든 U가 R-KX 이런 이제 요런 형태로 주어지고 요 U에 대입하면 결국은 이 페르프 시스템의 시스템 매트릭스는 A가 아니라 A-BK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학습하다가 좀 궁금한 학생들은 이걸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플랜트의 안정성은 시스템 매트릭스 A의 아이겐밸류. 이 클로즈 룹 시스템이라면 기준 입력에 대한 출력이죠. 클로즈 룹 시스템의 안정성은 A-BK. 클로즈 룹 시스템의 시스템 매트릭스는 A-BK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플랜트의 전달함수 GS는 D분의 N 이렇게 우리가 주어질 수 있죠. 근데 클로즈 룹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1 플러스 KGH분의 KG의 그 분모 DC가 되는 거죠. 이걸 구분할 수 있잖아. 플랜트냐 클로즈 룹 시스템이냐. 플랜트냐 클로즈 룹 시스템이냐. 이걸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 이퀘이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주어졌을 때도 플랜트의 안정성은 자 매트릭스 A 아이겐밸류.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안정성은 A-BK의 아이겐밸류. 전달함수 모델일 경우에는 플랜트 전달함수 GS의 폴이 전부 왼쪽 동네. 그럼 이제 플랜트가 안정한 거죠. 클로즈룹 시스템 TS의 분모의 근, TS의 폴이 전부 왼쪽 동네. 그럼 그거는 페르프 시스템이 안정한 거죠. 이걸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15분을 딱